근데 이 사람들은 역시 개인과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좀 움직이는 모양새 보고 그걸 자유민주주의에 상당히 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중국은 헷갈리지 마세요.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 자자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자유민주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조차 명목적으로 장식적으로라도 없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로 아예 헌법이 규정됩니다. 그 말은 왜냐하면 싹이 자라나올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체제가 일종의 큰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나라처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1987년 이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모양새를 기대할 수 없는 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이 운명적 순간으로 보여요. 여러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일본 군국주의 시기와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명적 순간이기는 한데 운명적 순간이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자, 일본 군국주의 시기를 왜 주냐면 대동아 전쟁이 일으키고 일본이 군국주의로 치달아가던 그 30년대 후반 그 시점에서 일본의 그 명치유신 이후의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의 감으로 볼 때는 그냥 그게 계속 어쩔 수 없는 수순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본이. 명치유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필연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게 운명 같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운명에 동의할 수 없는 지식인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용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체제적인 저항을 할 수 있었느냐?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타난 것이 침묵.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서 그럴 정도였으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도 대부분 일제 말기로 갈수록 거의 소극적인 저항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하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일본이 그렇게 갔던 그것을 오늘날 그거하고 비슷하냐 우리가 지금 운명적.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즉, 자, 일본이 그때 처했던, 그래서 그들은 극적으로 깨지고 새로운 어떤 전후 일본이 됐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앞에 이거 하나 놓고 바둑에서 이거 놓으면 이거 놓고 이거 놓으면 이거 놓고 이러듯이 보면 제가 이제 그 3부에서 보겠지만 적어도 120년 가까이를 우리는 이거 놓으면 이거 놓고 하는 식으로 걸어왔다고 생각해요. 70년 플러스 50년가 더 것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걸어온 경로가 일본 군국주의처럼 굉장히 이렇게 가면 되나 하는 퀘스천 마크의 방향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방향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길을 이렇게 이거 놓고 온 거예요. 그게 지금 막바지쯤에서 굉장히 그 벽에 부딪혀서 막 헷갈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명적 순간에서 김정은 자기는 지금 운명적 순간일까요? 아닐까요? 상당히 북한을 깊이 들여다보는 분들은 김정은이 느끼고 있는 지금 뭐 어떤 당황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곤란함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내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유민주 국가의 지도층보다는 굉장히 뭐랄까 술수를 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집중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소중한 강의해주신 김미영 사무총장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건국의 완성으로서 자유통일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헌법 제1조를 가지고 보는데요. 그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헌법 1조 1항에 나오죠. 이러한 나라를 이제 건설하신 거죠. 건국. 그래서 주권 재민의 원칙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제헌 헌법 때부터 70년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크게 세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자유통일과 다른 입장을 가진 목소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명적 순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 각계의 분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지금이 과연 운명적 순간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본론일 텐데요. 그 부분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건국의 완성으로서 자유통일이라는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일과 다른 입장들 한 6가지 정도를 살펴보겠는데요. 처음에 한번 보죠. 이게 잘 안 먹어서 제가 이쪽으로 하면 되나요? 네. 첫 번째 것, 경제를 주로 문제 삼는 건데요. 싫어합니다. 제 어느 후배 경우에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은 지독한 거지 국가이고 지금 통일하면 남한도 같이 거지 국가가 된다.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독재, 주민의 자유박탈 다 나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하겠다. 통일 후의 상황을 예상해 볼 때 나로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경제를 문제 삼을 때 저 후배, 저 사람과는 정반대의 예상도 존재하죠. 오히려 통일 대방론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통일은 엄청난 잠재력과 기회를 가져다 줄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방론까지 지지하지 않더라도 자, 경제를, 미래의 일을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괄호쳐 두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시는데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부모님 모시는 문제에서 그게 작용하는 게 어떻죠? 그 요인이 굉장히 부분적인 요인이죠. 그러니까 경제를 가지고 이 통일이라는 것을 다 좌지우지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죠.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저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통일하면 잘 살 수 있냐? 우리가 좀 더 가난해지냐를 가지고 오늘도 몇십만의 사람들이 정말 강제 수용되어 있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에서 사람 이하의 상황입니다. 성경 소지로 가족 전체가 끌려가는, 죽는, 그리고 저 말은 점진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과연 김정은 체제가 점진적 개선이 가능할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점진적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저 입장에서는 무슨 방책이 있냐? 임시 방책으로 그냥 땜빵에 가면서 계속 진행하자는 거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보면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통일 시기를 서두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어느 교수님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 교수님은 삼국 통일도 더 늦게 이루어지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분이 생각하시는 근거는 이래요. 삼국 통일이 좀 더 늦게 됐으면 각 나라가 자기 고유성이나 자기 풍부함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풍부한 것을 나중에 이렇게 합치면 나라 전체로 훨씬 더 풍부하고 크고 막 이렇게 좋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현실론을 뒤에 또 붙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보면 고구려 백제가 신라를 가만두지 않고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신라로서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다. 역사를 이렇게 보시니까 그런 인식을 또 덧붙이세요. 그럼 이걸 봤을 때
자, 우리가 시기 문제를 고민할 때 이 저쪽 편 사람들은 거꾸로 대한민국과 미국이 너무 김정은 체제를 못 살게 해가지고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다는 엉뚱한 소리를 아니, 예, 그 태영호 공사님 책 봐도 알 수 있듯이 사실 동구권 몰락 후에 북한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핵 개발이 완전히 본격화되었고, 그리고 이 국민의 수백만이 아사하는 그런 참상을 겪으면서 오직 매달린 것이 핵 개발이고, 그리고 그 핵을 가지고 온갖 공갈과 위협과 그리고 또 그 수십 년간 뿌려놓은 온갖 종북 세력과 자기의 연결된 세력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틈만 나면 뒤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치 저 신라 처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좀 살게 놔뒀으면 신라도 그러면은 조용히 살 텐데, 그때 역사를 보면은 정말 가만 안 놔둬요. 고구려 백제가 양쪽에서 너무 막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살 방도가 이거밖에 없다. 저 삼국 통일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편안히 살 길이 없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마치 신탁받은 이승만 대통령처럼 김유신이 막 이렇게 역사책에 보면 산에서 막 이렇게 신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초인적인 그런 뭐 역사가 전개되는데, 그런 그 당시에는 김유신과 이제 춘추무열한이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장을 보면 당위가 아니다. 통일이 자꾸 통일을 당위처럼 말하는 거 반대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독일, 오스트리아는 같은 말 쓰는데도 아주 다른 나라를 계속 지내지 않냐.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꼭 통일해야 되냐.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좀 얕은 생각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독일 경험은 우리하고 단순 대입할 수는 없어요. 독일, 오스트리아라고 할 때 저 독일은 19세기만 해도 그 프로이센이 그 철혈 비스마르크 재상을 통해서 통일하기 전에 수백 년 이상을 독일은 10여 개의 봉건 제후국으로 갈라져 살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신라의 삼국 통일 이래 1500년 가까이를 통일된 채로 한반도에서 왕조가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경험이 다르고, 그 다음에 독일은 분단 자체가 어때요? 이제 분단으로 보자면, 동서독으로 보자면 약간 다른 문제지만 2차 대전 개전 책임을 물어 분단된 것이지만, 우리는 공산주의 세계 전략, 김일성이 스탈린 제가 얻고 모택동 제가 얻어서 소련의 팽창, 그리고 중공의 순망치안 같은 생각, 북한이 이렇게 버텨줘야 자기가 더 범퍼 역할을 해서 안전하다, 이런 속에서 분단이 되고 고착되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별되어야 된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분도 있어요. 어느 작가님이신데 전쟁이라는 키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통일 그러면 알레르기 돋아요, 이분. 그래서 통일 그러는 말이 전쟁을 불러온다. 자기 자신은 북한도 싫고 연방 통일도 싫은데 자유 그러면서도 통일 자꾸 그러면 그것도 전쟁 불러올 것 같기 때문에 싫다, 이런 이제 입장이에요. 자, 전쟁 공포증, 전쟁하면은 막 알레르기 돋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워낙 참혹하고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약 2세대 때문에 전쟁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런 공포증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툭하면 그런 말 하면 당신은 전쟁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을 딱 하는데, 그러면은 자, 사람이 어떨 때는 힘이 남으면, 힘이 있을 때는 죽기 살기로 싸워서 그 상태를 면하고 싶은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저항마저 못하는 때도 있어요. 북한은 그런 단계, 북한이라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기지를 연구해 본 분들은 이분들이 기질이 훨씬 더 저항적이고 더 억세고 더 강해서 이런 억누르는 체제에 반항을 하려고 쳤으면은 우리 될 바가 아니에요. 농경 중심으로 이렇게 농사 짓는 데 익숙한 이 남한. 그런데 그 강골이 억센 사람들을 지금
숨도 못 쉬게 억누르려면 그럼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폭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억센 기질의 이국분들이 저항 거 못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오늘의 현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뻔히 있다가 그런 노예 체제, 내 후손을 다 그런 체제를 물려줘요? 그러니까 전쟁 공포증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저런 알레르기 반응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참 우리가 들으면 황당, 이제 황당 1 버전, 황당 2 버전 이제 갈 텐데 가장 이제 황당 대표 버전입니다. 누군가 청와대 누군가를요 코리아 연방 통일 대통령을 꿈꿔요. 그래서 연내로 종전선언을 하고 속히 평화협정도 체결해야 돼요. 남북한 모두 중립화를 선언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해요. 그래서 국방 외교만 담당하는 통일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제 자기가 꿈꿉니다. 내치는 남북이 따로 하면 된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아주 압권이에요. 그런데 나는 자유민주주의자. 그러니까 자 이거를 우리 국민이 저 말을 듣고 그런데 나는 자유민주주의자 할 때 피식 실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저 말에서 왜 피식 실소가 나올까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에요. 저 말을 듣고 말도 안 돼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건 자유민주주의가 뭔가가 이렇게 체감이 있고 논리가 있고 이해가 있기 때문에 네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과 네가 꿈꾸는 그런 계획이 자유민주주의하고 하나도 안 맞다 이런 생각과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탁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우리 MPK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뻔한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라는 거. 단 하나만 들어보죠. 자유와 개인. 저 사람의 말에는 자유민주주의가 개인들로 이루어졌다는 이런 생각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말살된 체제를 봤을 때 저건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반대편이고 있을 수 없는 체제구나 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정당으로서는 바른미래당 대표적이고 자한당에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돼요. 자, 이 분들은 제도권에 상당히 퍼져 있는데 신보수란 이름도 쓰고 또 뭐 공동체 뭐 하여튼 좋은 말은 언제든 갖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가만히 가다가 깊이 얘기를 해보면 영미식 자유민주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그걸 너무 신성시 우상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약간 뭐 하긴 그것도 다른 나라고 서양의 경험인데 뭐 그것만 따라하자면 기가 좀 죽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사람들 말을 이제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서 어떻게 하냐면 동아시아의 전통을 이렇게 굉장히 적합한 새로운 방식의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는 진정한 자기가 보수 자유민주주의자. 자기가 진정 보수. 그래서 보수에는 철학이 없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철학이 없다. 자기가 진정한 보수 철학을 갖고 있고 보수 자유민주주의자.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또 교묘하게 이렇게 내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우선 중국을 잘 봐요. 중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자자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역시 개인과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좀 움직이는 모양새 보고 그걸 자유민주주의에 상당히 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중국은 헷갈리지 마세요.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 자자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자유민주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조차 명목적으로 장식적으로라도 없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로 아예 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왜냐하면 싹이 자라나올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체제가 일종의 큰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나라처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1987년 이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모양새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운명적 순간으로 보여요. 여러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일본 군국주의 시기와 조금 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명적 순간이기는 한데 운명적 순간이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자, 일본 군국주의 시기를 왜 드냐면 대동아 전쟁이 일으키고 일본이 군국주의로 치달아가던 그 30년대 후반 그 시점에서 일본의 그 명치유신 이후의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의 감으로 볼 때는 그냥 그게 계속 어쩔 수 없는 수순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본이 명치유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필연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게 운명 같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운명에 동의할 수 없는 지식인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용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체제적인 저항을 할 수 있었느냐?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타난 것이 침묵.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서 그럴 정도였으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도 대부분 일제 말기로 갈수록 거의 소극적인 저항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침묵하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일본이 그렇게 갔던 그것을 오늘날 그거하고 비슷하냐 우리가 지금 운명적.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즉, 자, 일본이 그때 처했던, 그래서 그들은 극적으로 깨지고 새로운 어떤 전후 일본이 됐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앞에 이거 하나 놓고 바둑에서 이거 놓으면 이거 놓고 이거 놓으면 이거 놓고 이러듯이 보면 제가 이제 그 3부에서 보겠지만 적어도 120년 가까이를 우리는 이거 놓으면 이거 놓고 하는 식으로 걸어왔다고 생각해요. 70년 플러스 50년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데 그러면 그 걸어온 경로가 일본 군국주의처럼 굉장히 이렇게 가면 되나 하는 퀘스천 마크의 방향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방향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길을 이렇게 이거 놓고 온 거예요. 그게 지금 막바지쯤에서 굉장히 그 벽에 부딪혀서 막 헷갈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명적 순간에서 김정은 자기는 지금 운명적 순간일까요? 아닐까요? 상당히 북한을 깊이 들여다보는 분들은 김정은이 느끼고 있는 지금 뭐 어떤 당황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곤란함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내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유민주 국가의 지도층보다는 굉장히 술수를 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집중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내에 비자유민주주의, 뭐 대표적으로는 종북 세력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떨까? 이 사람들도 지금 운명적 순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에 따라 뭐 20년 집권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런 말하는 사람 모두가 종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혹시 꼬투리 잡을까요 제가? 그런데 자, 또 지난 2년간의 혼란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이 각종 제도권의 분들 입장에서 지금 어떤가? 이분들도 상당히 지금 좀 마음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어느 정도 좀 간단하게 갈 줄 알았는데 이상한 태극기 든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 뜻대로 잘 안 가고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는 꼭 안 됐어도 바톤 넘겨받은 이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뭐 좀 그래도 좀 이렇게 펑크 덜 나게 좀 생각을 기대를 했을 텐데 예상을 했을 텐데 이건 뭐 지금 뭐 1년 좀 넘자 온갖 곳에서 누수가 막 뻥뻥 터져가지고 자기들이 봐도 이거 좀
딱 할 정도다. 그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타나요? 조중동 종이신문은 지금 더 이상 감싸주기로 잘 못 나오는 거예요. 자, 당장 터져요. 국민연금 이런 거 터졌을 때 청와대에 즉시 이제는 항의 댓글이 마구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조중동 신문이 눈 감는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입싹 씻고 아무 말도 안 한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안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마음이 복잡하다. 지금 어떻게 되냐.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일반 국민, 자, 우리 같은 생활인 자유민주주의자 입장에서 우리야말로 복잡해. 정말.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어요. 옛날과 똑같이 원래 이렇게 어른이 되면 아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는 중요한 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원래 자유민주주의 시민 정치는 이 전문 직업인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누구도 이 길거리에 태극기를 들고 나선 우리도 전문 직업인 정치인을 전부 이렇게 지향하는 것은 이 원래 그 길은 아니거든요. 우린 시민 정치. 근데 옛날처럼 그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하는 생활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했더니 난리가 난 걸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는 못 돌아간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맞이하고 있는 순간이 국제 뉴스나 이런 걸 보셔도 알겠지만 세계적으로 몹시 변동기입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특이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대통령이 돼서 그러냐? 그것은 그런 현상이 어떻게 한 사람 그냥 우연히 대통령이 돼서 나타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세계사의 구조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중요한. 그래서 뭐 당장 보듯이 중국을 뒤흔들고 중국만큼 크지 않은 터키는 한순간에 자국 가치가 40% 폭락을 하고 통화 가치가 우리나라로 치면 IMF 사태 같은 게 온 거죠. 그런 난리가 막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은 또 미국이 제일 밉다 하는 어디 가서 이란 가가지고 악수하고 이런 난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건국의 완성, 우리 재헌헌법 정부 수립 48년 8월 15일 경축 축하하러 여기 모인 당시의 그 70년 전 사진입니다. 자, 재헌헌법에서 이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래서 현재 어떻습니까? 휴전선 이북 지역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을 현실적으로 국민으로 다 세지 못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기에 그 땅을 현실적으로 우리 영토로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규범적으로 우리 헌법적으로는 이미 70년간 계속해서 그것은 대한민국의 영토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으로 계속해서 규정해오고 그것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규범에만 머물지 않았고 제가 예를 자주 듭니다만 탈북하신 분들이 땅을 받는 순간 즉각 국적이 부여되는 것을 통해서 이미 3만 번이나 한 사람의 생애에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한 살아있는 규범입니다. 그래서 그 규범이 완전히 현실이 되는 것이 자유통일이죠. 우리나라 자유체제가 휴전선 이북까지 완전히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건국의 완성이 자유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과 2년 후입니다. 같은 장소죠. 불과 2년 후 저렇게 됐어요. 저런데 요 밑에 요 48년 잘못 썼네. 50년 전쟁 사진이죠. 수복 후 직후의 사진입니다. 이런 데서 딛고 오늘날이 70년간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려 했던 플러스 50년이 있다 그랬는데, 자 48년 건국으로부터 70년도 있지만 48년 건국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50년 전인 1898년, 지금부터 120년 전입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은 중간에 뭐가 개양돼 있죠? 네? 태극기입니다. 네, 크게 보시면은 잘 보이는데 저 때 이미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어요. 1898년 저게 만민공동회 장면입니다. 저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어디 있어요. 막 청년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서 아주 적극적인 활동가로 움직이고 계셨다. 그래서 서재필 등으로 유명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가 발전해서 당시 개혁적인 정부 관리까지 같이 와서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게 관민공동회입니다.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라는 당시 고종 황제에게 드리는 이 6가지 조항을 채택하고 나중에 고종 황제가 승인까지 해줬습니다. 그게 헌의육조입니다. 그 헌의육조를 지금 보겠지만 헌의육조의 내용을 보면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미 입헌군주제적인 자유민주제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우리 그 대한제국, 그러니까 구한말에 저렇게 거대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좀 잘 속이는 저기 촛불 든 분들이 촛불 집회의 원형처럼 이걸 끌어들였어요. 광장 민주주의의 원형이 만민공동회다 이런 식으로. 네. 자,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저기 만민공동회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헌의육조가 나오고, 헌의육조는 앞으로 내용을 보겠지만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는 대표적인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절대 저들이 말하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민의에 그냥 따르는 그런 식의 직접 민주주의도 보완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직접 민주주의도 다른 겁니다만, 그것보다 더 앞서 그냥 나타난 현상만으로도 만민공동회는 그쪽 유산이 아니고 우리 유산이에요. 이승만. 저기 적극적인 활동가가 이승만 대통령 대표적이에요. 열심히 활동하다 나중에 붙잡혀 간 거예요. 자, 이 만민공동회에서 가장 역사책에도 널리 알려진 감동적인 연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정저입니다. 그 조선시대에 천대받던 소 잡는 백정 있죠? 네, 백정. 근데 저 백정 박성춘이라는 분이 저기 와서 연설을 하게 된 배경에 선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라는 분이 저분을 감화시켜서 이렇게 이끌어냅니다. 원래 술 도박에 빠지고 인생을 폐인처럼 살았어요. 워낙 천대받던 인생이고. 그런데 그 아들이 개화된 세상에서 먼저 교회 다니고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분을 아버지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치료도 못 받는데 모셔오니까 치료를 받게 하고 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감동받고 내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냐 하고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되고 이렇게 개화 연설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연설을 한번 같이 보이세요? 네. 예, 같이 시작. 나는 대한의 가장 선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국 편민의 길인즉 관민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바친즉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한즉 그 힘이 공고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군이 만만세 이어지게 합시다. 연설 끝이에요. 아주 짧고 굵은 연설을 하셨죠. 예, 여기 보시면 이국 편민이라 했어요. 나라에 이롭고 백성에게 편의롭다. 편리하다 할 때 편자예요. 백성에게 편의롭다. 굉장히 근대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민이라고 옛날식으로는 그래도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잘 그러죠. 서양식에서 편리하다 말을 써요. 영미에서 주로 씁니다. 그래서 법이
큰 덕목으로 편리해야 한다. 그렇게 써요. 그 사람은 convenient하다. 이렇게 그걸 굉장한 덕목으로 칩니다. 우리는 조금 독일 쪽 법률계도 그런 덕목을 덜 쳐요. 그냥 법이 엄격하고 잘 논리적으로 체계적이면 되지, 그게 이 규범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의 굉장히 편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해요. 영미식 사고, 굉장히 실용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그걸 강조하게 해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하려면 법 만드는 사람은 머리 좀 써야 돼요. 밤잠도 좀 못 자가면서. 그러나 받아 쓰는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야 편하죠. 네, 편리하죠. 편리하면 삶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근데 추상적인 편안함을 강조해서는 그 편리가 안 옵니다. 네, 그리고 자기 편한 식으로 국회에 앉아서 아까 전에 말한 납북자의 그런 거나 없애자는 법안 내고 있으면은 편리한 법과는 반대 세계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국 편민의 길이다. 그래서 차일이 이제 위에 그 그늘막 아닙니까? 실제로 그늘막을 쳐놨어요. 사진들 보면. 그래서 그 그늘막을 함께 장대로 바치면 약하지만 우리 모두 바치면은 강하다. 나라를 구하자. 이렇게 이제 연설한 것입니다. 이 박성춘 이분의 아드님은 뒤에도 잘 돼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나중에 저기 만주 지역으로 가서 반도 지역에서 의사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에도 기여했다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가톨릭 교인으로 한마디만 붙이자면 사실 백정을 감동시킨 조금 앞에 분들은 가톨릭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신분제가 아주 엄격하던 19세기 초에 이분들은 이제 선비들이 유학자들이 당시 엄격한 신분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천주교 만나서 생각이 뒤집혔어요. 아, 인간이 하느님 앞에 천주 앞에 모두 평등하다. 그래가지고 노비도 해방하고 그 옹기 굽고 산골로 들어가서 죽이니까 그래서 피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정 출신 사람한테도 잘해주니까 나중에 백정 출신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배교해라. 그때 이제 죽일 때요. 그래서 너 배교하면 살려줄게 하니까 배교 못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백정이 한 말이 증거가 다 남아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살아서 천국을 봤습니다. 내 평생에 백정으로 태어나서 내가 사람이 아닌 대우를 받고 살다가 이 천주교인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취급해줬고 천국을 맛봤고 거기 살았기 때문에 배교 못합니다 하고 순교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천주교는 어디가 부족했냐면 저런 운동을 못 일으켰어요. 저런 교육기관 이렇게 개신교가 한 것처럼 그런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앗은 이렇게 뿌렸는데, 그래서 불을 완전히 붙인 것은 우리 개신교가 와서 불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헌의육조예요. 헌의육조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1항을 보시면은 1항에 자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요. 외국인에게 뭐 이렇게 함부로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에게 이권을 많이 내줬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권은 이제 2조에 나오고 1조는 외국인에 대항해서 어떤 주권을 지켜야 한다. 국권을. 그 다음에 2조를 보면 광산, 철도 뭐 이렇게 나오죠. 석탄. 그래서 저는 안 보이시죠? 네. 더 크게 할 수는 없어서 제가 말씀하는 거로 2조는 그래서 이권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중추원 의장의 합동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해놨어요. 여기가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 날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권을 중요 이권을 이렇게 넘길 때 그러니까 내각이 이렇게 결의를 해야 의회가 결의를 해야 넘길 수 있는 국익에 관계되는 권리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지향한 것입니다. 3조에 보면은 재정을 탁지부가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임의로 막 쓸 수 없고 체계를 갖춰서 오늘날 뭐 재정부 같은 데서 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4조는 죄인을 공개 재판하라. 그리고
변호권을 인정하고 자백한 뒤에야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근대 재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는 그 관리 임명을 황제가 마음대로 못하고 정부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는 각 장정을 실천하라. 그러니까 그 예전 그 가보경장 때 홍범 14조와 각부 여러 장정을 만들었는데 그걸 실천하라. 법치주의 같은 것을 이제 법치행정 같은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관민 공동회에서 채택되고 고종 황제가 승인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만세 부르고 입헌 군주제로 나아갈 그런 막 그 기운에 들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심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곡절을 거쳐서 변심해가지고 전제군주제적인 대한국제로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은 다 지도부는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입헌 군주제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왕이 아닌 민주공화제, 공화국을 그래서 그때 꿈꾸게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뿌리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뿌리에 이어서 3.1운동 후에 이제 3.1운동 후에 왕정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죠. 주류가. 그래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방향으로 자리가 잡힌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48년 헌법이 그냥 하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으로 활동하던 구한말 때로부터 우리 역사가 이렇게 쭉 걸어온 길이라는 것을 짧게 봤죠. 자, 그러면 반대로 제가 건국헌법 후에 중요한 70년 중에 매듭으로 생각하는 것은 1987년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건국 후 40년 전. 어떻게 딱딱 떨어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전 저 뒤가 명동성당 그 앞에 문화원 그렇습니다. 뭐 이거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87년 모습입니다. 저 문화원에 농성이 있고 막 그랬죠. 거기 87년 당시에. 그래서 간선제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해서 주로 크게 저항이 일어나서 저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재미있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태극기 집회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아주 안 간 데가 없이 막 서천대 어디 다 가시고 근데 어느 날 너무 제 강의를 듣고 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걸 물어보신다는 거로 이렇게 살짝 말씀하셔요. 혼자 이렇게 몰래 뒤로 살짝 그게 뭐냐면 본인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명동 문화원 속에 그때 농성했다는 거예요. 이분 이제 직장인이셨어요. 직장인인데도 얼마나 열정이 붙어가 저기 문화원 농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아주 정의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옳은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태극기 집회하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러고 내가 그때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때 고생도 하고 막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려서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제가 이제 책에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기 이 앞에 머리띠 맨 사람들은 좀 그럴 소지가 커요. 두 개가 섞여 있었어요.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향하던 흐름하고 표방은 자유민주주의 그러면서 속으로는 좌익인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흐름하고가 섞여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 농성하고 태극기 들고 온데 다니신 걸 봐도 그분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자로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도 맞았고 지금도 맞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려 그러냐고 너무 편해지신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자 이게 1987년이고 잘 보시면 또 뭐가 보여요? 태극기가 보이죠. 1898년에도 보이고
1948년에도 보이고 1987년에도 보이고 오늘에도 2018년에도 보이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전통입니다. 여기 사진 보면 명백하지 않습니까? 120년의 흐름이 계승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봐, 이게 유명한 넥타이 그래서 학생들만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저 체류탄 맞아가 이제 막 저러고 있었는데 저기도 이제 좀 섞여 있다고 봐야 돼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헷갈린 사람. 그렇게. 그래서 자, 이 구호가 나와. 직선 개헌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저 말대로 하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말은 저렇게 해놓고 안으로는 미제 축출 뭐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 생각들을 못 버리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수단적인 구호로 하는 그런 게 좌익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먹히기 쉬운 거로 직선 쟁취 이런 식으로 우선 이걸 해가지고 불러일으키고 막 이런 식의 구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87년 헌법을 직선제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은 협소합니다. 좀 그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그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직선제가 눈앞에 먼저 크게 보이긴 해요. 그래서 심지어 뒤에 이렇게 제가 보지만 그때 당시 직선개헌 선언 이런 식으로 6.29 선언을 신문에서 보도할 때 저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제라는 게 우선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헌법을 자세히 깊이 보면 거기는 적법 절차라는 말이 들어요. 적법 절차라는 직선제는 우리 이전에도 박정희 대통령 60년대에도 직선제로 해서 대통령 뽑았죠. 그러니까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 헌법은 우리가 예전에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87년 헌법에 역사상 처음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적법 절차라는 말입니다. 그 적법 절차가 영미 헌법의 꽃 중에 꽃이에요. 영미 헌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적법 절차라고, due process라고, due process of law라고 하는데 우리말에는 절차라고 옮겨져 있지만 영어로 보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절차는 이미 절차만 따르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ue process라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상 그게 due하다는 거는 아주 적합하다, 최적정하다, 그런 것을 due하다고.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due해야 된다는 그것이 due process of law 원칙. 자, 그래서 그 due process of law, 적법 절차라는 이념이 최초로 도입된 것이 1987년 헌법. 왜냐 제가 강조하냐면 그 정신으로 보면 직선제가 쉽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직선제 밑에 깔려있는 이념은 적법 절차 이념이다. 그래서 그 적법 절차 이념이 당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저때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책에 쓰지만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서구 선진국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향해가는 출발점이 열린 것이 저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발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면에서는 있다가 탄핵 사태에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린 것이 왜냐하면 87년 헌법으로 인해서 태어난 대표적인 기관이 헌법재판소. 그 이전에도 헌법에 규정된 적은 있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러나 87년 헌법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아주 눈에 잘 띄게 등장했고 각종의 위헌 판결을 내면서 존재감을 과시했고 우리나라의 대법원보다 어떻게 보면 상위 기관으로 그렇게 헌법기관으로 30년을 지내옵니다. 그런데 87년 헌법으로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자기 가장 중심 원리인 적법 절차를 다 무시하고 완전히 그런 반적법 절차적인 탄핵으로 나가버려. 자기 스스로 완전히 뭐랄까 자기 기초를 다 허물어 버립니다. 기관으로는 남아있지만 생명의 핵심이 거의 꺼져버린 그런 거의 위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는 데에는 87년 헌법의 정신이 뭐였는지에 대한 이해가 헌법재판관조차도 굉장히 부족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덜 강조했기 때문에 그냥 직선제하고 있으면 87년 헌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냐 오해. 그거는 굉장히 얕은 수준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이 120년의 발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29 선언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해요. 만일 저 6.29 선언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적인 이행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대치와 대립으로 가고 그것은 이 남미 국가들에서 굉장히 나타난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입헌적인 민주주의가 시행되다가 혼란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군부 정권이 등장하고 또 거기에 대항하다가 이런 식의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좋은 길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더 깊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당면한 아까 운명적 순간이 무슨 순간일까? 저는 감히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87년 이후에 어쩌면 우리는 국가와 국민이 방향성을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1987년 이전까지는 다들 어떤 게 있었냐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거냐. 우리도 한번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자. 이게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잘 사는 것만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투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그게 인간이 정말 이렇게 품위 있게 사는 거지 그냥 돈만 자기가 갖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개의 이 바퀴가 87년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방향을 줬다고.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한편으로 그런 꿈도 꾸고 두 개. 그러니까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같지 않았다. 그런데 1987년쯤에 이 두 개의 방향이 얼추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한 단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인식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자 그때부터는 정말 그 소위 남에게 쥐어박히는 그런 나라의 가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를 추구하는 양상은 좀 달라. 부자 되세요 이런 수준의 그거예요. 약간 속물주의적인 그런.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때까지의 어떤 건전한 방향성 두 개가 1987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흐릿해집니다. 이 흐릿함이 30년간 어쩌면 진행되다가 이 탄핵 난리를 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뚜렷한 어떤 목표를 보고 방향성을 보고 나와왔다면 이 난리가 났을까? 자, 그래서 그러면 저때 87년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프론티어는 뭐였을까? 그것이 자유통일. 왜냐? 87년 이전 40년간 헌법에 당당히 자유통일하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헌법을 물러가는 게 아니라면은 그때 당시 자 민주화를 했으면 그러면 다음 단계는 야 이거 자유통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죠. 적어도 어떤 그런 지도자라도 나왔어야죠. 이렇게 그게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이해했다면 반드시 자유통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이게 굉장히 말살되기 쉽고 우리가 아주 소중한 선물을 갖고 있다는
그거를 우리가 잘 느끼고 감사하고 그랬으면 그것이 너무나 박탈된 저쪽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어떤 뭐랄까 마음 아픔과 또 그것을 하루속히 좀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또 그걸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격렬한 반작용과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에 대한, 즉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해와 이런 강도가 좀 약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결국 저들의 독버섯 같은 이 반대가 자라났고 이 난리를 만들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방향성을 뚜렷이 보고 나아가면 우리의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건국의 완성을 보면 아까 전에 보여드린 120년 전 태극기 이렇게 개항하고 만민공동회에 다 쓰고 나오신 분들이 휴전선 남쪽에서만 입헌 군주제를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분들이 여기서 한 겁니다. 우리 여기 뜻깊어요. 여기 보신각 여기 바로 뒤 아닙니까? 만민공동회 장소가 당시 종각 여기입니다. 종로거든요. 아까 그 도로가 저 종로예요. 여기가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120년 전 그분들은 조선반도 전체, 한반도 전체의 입헌 군주제, 자유민주 체제에 가까운 나라를 꿈꿨지 이 반쪽만 꿈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완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쉬는 10분간 쉬고 45분에